회장은 낡은 사진을 꺼내들며 노숙 청년에게 묻는다. 혹시 이 사람 알아보나? 청년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붙잡는다. 이분 제 친구예요. 회장의 숨이 턱 막히며 흔들린다. 뭐라고? 살아있다고? 청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눈빛은 흔들린다. 형은 아버지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무너진다. 민수야, 넌 나한테 돌아오려 했던 거냐?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여의도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겨울 도로를 밝히고 있었죠. 영하의 날씨에 한강 다리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만 한도연은 달랐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혼자 검정 세단을 몰고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히터 소리만이 작게 들렸죠. 도연은 핸들을 잡은 채 신호등을 기다리며 백미러 너머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흰머리가 반 이상을 차지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민수야, 아빠도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고 도연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늘 새벽에 집에서 직접 내린 커피였죠. 아무도 없는 이 시간, 옥상 정원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옥상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익숙한 듯 코트 깃을 세우고 벤치로 걸어갔어요. 여의도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보온병 뚜껑을 열고 커피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첫 모금을 마시고 나서 도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15년은 사용한 것이었어요. 카드와 지폐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30대 초반쯤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2012년 3월 아들 민수의 임원 승진 축하.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어디에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있냐? 한민수, 도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민수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신규 사업 진출이었죠. 도연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사업은 실패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임원들은 민수를 비난했죠. 그때부터 민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둘만 남은 부자였는데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도연은 아들을 다그쳤어요. 정신 차려.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서야지. 하지만 민수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민수의 방은 비어 있었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죠. 지갑도 카드도 모두 두고 간 채였어요. 도연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사설 탐정 여러 명을 고용했어요. 민수가 다니던 병원,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을 모두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도연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한강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냈어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살아있다고,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고 믿었죠. 그 믿음만이 도연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10년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끝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도연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고 결제할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지.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비서가 인사를 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오전 9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의를 주재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잠시 바람을 쏘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거리를 천천히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보이는 나이,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자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손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도연은 원래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이 도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바라보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눈빛은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매일 보던 그런 눈빛이었죠. 도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도연을 보고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는 지갑에 손을 넣어 아들 사진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꺼내지는 않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연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서도 그 청년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전화를 받다가도 자꾸만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민수 생각이 나는 거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도연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갑 속 사진을 또 한 번 꺼내 보았죠. 민수야, 아빠가 널 찾아낼 거야. 반드시. 다음 날 점심시간, 도연은 다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청년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청년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낡은 담요를 온몸에 감싼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도연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우, 29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그 안에 있던 아들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정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왜 그러십니까? 정우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 민수 형이요. 제 친구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의 단서를 이렇게 우연히 만난 청년이 알고 있다니. 도연은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청량리 노숙자 쉼터에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사라졌죠? 정우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정우야, 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너무 오래 도망쳤어.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아. 라고. 도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부터 형이 쉼터에 안 나타나셨어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요. 전 형이 정말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형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뭔가를 맡겼어요. 정우는 낡은 배낭을 뒤지더니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글씨.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글을 읽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만약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면 이걸 아버지께 전해줘. 나는 용기를 내려고 한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실패하면 이 주소로 찾아와줘. 메모 아래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여관 주소였어요. 도연은 메모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단서였어요. 희미하지만 아들에게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도연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민수를 찾는 걸 도와주십시오. 제발.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돕겠습니다. 도연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은 정우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몇 달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 때 민수도 저렇게 배고팠을까? 추운 겨울을 저렇게 떨며 보냈을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구로구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형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도연이 물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다고요. 근데 동시에 많이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지금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도연의 가슴 속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그 여간에서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허망한 결과만 남게 될까? 차는 계속해서 구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도연과 정우는 구로구의 낡은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듯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길 양옆으로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도연은 차를 세우고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성여관.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간판이었죠.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여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작은 카운터 뒤에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도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손님 혹시?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도연은 지갑에서 민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주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한민수 씨 맞죠? 가족분이세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여기서 지냈습니까? 여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년 전쯤 몇 달간 여기 계셨어요. 참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죠. 방세도 한 번도 안 밀리고.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여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하셨는데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을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히요. 그런데 여주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여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남자가 2번 찾아왔어요. 도연과 정우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중년 남자요? 여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어요. 처음엔 민수 씨와 방에서 1시간쯤 얘기하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때는 목소리가 커서 제가 들었는데 여주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지 마. 들키면 큰일 난다. 넌 영영 사라져야 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우도 놀란 표정으로 여주인을 바라보았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여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나이는 70 정도, 키는 크지 않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특징들이 누군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다녀간 뒤로 민수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주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았어요. 누군가가 아들을 협박하고 쫓아냈던 겁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을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켜온 사람,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권상길, 도연의 비서였습니다. 도연은 여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여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차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제가 믿었던 사람이 내 아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권상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상길 씨, 지금 당장 회사로 오십시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밤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묻지 말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우 씨, 나와 함께 회사로 가주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고 여의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 안은 무겁고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어요. 상길이, 설마 내가 그랬던 건 아니겠지. 제발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장 크게 분노했던 사람이 상길이었어요. 민수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도 상길이었습니다. 그래, 모든 게 연결된다. 하지만 설마. 차는 밤거리를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진실이 자신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도연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아들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았는지. 밤 9시 도연과 정우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주차장, 불이 꺼진 건물.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회사에 올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우도 조용히 따라왔죠. 사무실 문을 열자 권상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어요. 20년 넘게 도연의 곁을 지켜온 사람,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급히 부르시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도연은 책상 앞에 서서 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 그 충직해 보이던 눈빛.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상길 씨, 하나 묻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년 전 구로구 대성여관에 간 적 있습니까?
순간 상길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대성여관이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민수를 거기서 만났죠? 상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하십시오. 내 아들을 만났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상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죠. 회장님, 제가 한 일은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상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회사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업 하나 말아먹고 우울증으로 도망친 놈이 다시 나타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쫓아낸 겁니까? 상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막은 겁니다. 그 녀석이 돌아오면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길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냈다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내게 돌아오려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오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막았단 말입니까? 상길은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께서는 모르십니다. 그때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민수 씨가 저지른 사업 실패로 우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회사 일이고 민수는 내 아들입니다. 상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회사보다 아들. 회사가 망해도 아들만 챙기시면 되는 겁니까? 도연은 상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닥치십시오. 당신이 뭔데 내 가족 일에 간섭합니까? 상길은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민수 씨 한 명 때문에 그 모든 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민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로 내 아들을 협박했습니까? 상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말라고, 들키면 회사가 망한다고, 평생 숨어서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우가 얼른 도연을 붙잡았죠. 도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상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상길 씨, 당신은 20년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진짜 가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상길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도연이 손을 들어 상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비실입니까?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올라오십시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상기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당신을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내 아들을 협박하고 실종시킨 죄로. 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십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곧 경비들이 올라왔고 상길은 그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도연과 정우만 남았어요. 도연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아들이 겪었을 고통, 모든 것이 도연을 짓눌렀어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의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정우는 옆 응접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도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지갑에서 아들 사진을 또 한 번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내가 돌아오려 했다는 걸. 누군가가 너를 막았다는 걸.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연은 씻지도 못한 채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응접실에서 나와 도연을 보며 놀랐습니다. 회장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생각만 나서. 정우는 조심스럽게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도연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쉼터를 떠나기 전에 자주 가던 곳이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어디입니까? 정우가 말했습니다. 청량리 쪽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형이 거기서 가끔 봉사를 하셨거든요. 혹시 거기 사람들이 형의 행방을 알지 않을까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아침 일찍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도연은 속도를 높여 청량리를 향해 달렸죠. 30분쯤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의 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앞쪽에서는 봉사자들이 밥을 퍼주고 있었죠. 도연과 정우는 급식소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정우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민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여기서 봉사했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이분, 민수 씨 아닙니까?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요즘은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자주 오셨죠. 참 착한 분이셨어요. 손이 떨려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고. 도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할머니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한 반년쯤 됐나? 그때 민수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용기 내보려고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성당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 오셨어요. 도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당. 그 성당은 도연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민수와 함께 다녔던 곳이었어요. 아내의 추모 미사를 드리던 곳, 민수가 어린 시절 첫 영성체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어느 성당이신가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동 성당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다니던 곳이에요. 도연은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정우 씨, 민수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네, 빨리 가보시죠. 차는 명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연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30분쯤 지나 명동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차를 세우고 성당 쪽을 바라보았어요. 높이 솟은 첨탑, 오래된 벽돌 건물.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몇몇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 맨 뒷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뒷모습, 저 어깨선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도연은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우도 조용히 뒤따랐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연의 확신은 강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민수였어요. 10년을 찾아 헤맸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수야. 그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10년 세월이 만든 주름과 수염, 야윈 얼굴. 하지만 분명 민수였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민수야. 민수야. 민수도 아버지를 꽉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다. 미안한 건 아빠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찾아내지 못해서. 부자는 그렇게 성당 안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우도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긴 방황 끝에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를 망쳤고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도연이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넌 내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도연도 아들을 놓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가 드디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성당 밖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은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으로 가자.
아빠가 다 준비해 놓았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 제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민수의 어깨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민수야, 그건 다 지난 일이다. 회사는 괜찮다. 이제 내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한 번의 실패에 무너져서 도망쳤어요.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빠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책임이에요. 3년 전에도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상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상길이를 만났구나. 민수가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도연은 민수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상길이가 너를 협박했다는 것,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 아빠가 다 알아냈어. 민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권 비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돌아가면 회사가 망한다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제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도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위로해야 할 때였어요. 민수야, 그건 거짓말이었다. 상길이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야. 회사는 괜찮았어. 내가 돌아와도 아무 문제 없었단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다. 상길이는 지금 경찰에 넘겼다.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수 없어. 민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떨었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울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아빠가 있고 정우도 있다. 옆에 있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형, 저 정우예요. 기억하시죠?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정우야, 내가 아버지를 찾아뵙게 해줬구나. 고맙다. 정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도연은 두 청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수가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 그게 도연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도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민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도 추워도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쉼터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정우를 만났고 정우 덕분에 조금씩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아팠을 때 돌봐주면서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자기는 굶으면서도 저한테 먹을 걸 챙겨주시고.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회사 일은 망쳤지만 적어도 사람 하나는 도울 수 있었잖아. 도연이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업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알게 됐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쉼터에서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빠는 널 지지한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민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우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민수를 도와 일하면서 새 삶을 시작해라. 정우는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두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먹고 푹 쉬어야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집에 돌아가도 됩니까? 도연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니. 내 집은 항상 거기 있었어. 세 사람은 일어나 차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민수와 정우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도연은 백미러로 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정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어요. 비록 아들이 상처를 안고 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라는 또 다른 아들도 생겼어요. 우리 이제 시작이다.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아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차는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도연의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민수의 방문을 두드리며 함께 아침을 먹자고 했고 천천히 대화를 나눴죠. 정우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집안에 있는 작은 객실을 정우에게 내주었어요. 정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이 집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도연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했던 것. 쉼터 사람들을 돕는 일 말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도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도와주마. 재단을 하나 만들자. 내 이름으로. 민수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이요? 그건 너무 큰데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기반이 필요해. 쉼터도 짓고
급식소도 운영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지. 정우도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형이 꿈꾸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회사 일에는 재능이 없을지 몰라도 사람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재능이 있다. 아빠가 그걸 봤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아빠야. 내가 돌아와줘서. 다음 날부터 도연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재단 설립 절차를 밟았고 부동산을 알아봐 쉼터로 쓸만한 건물을 찾았어요. 민수와 정우도 함께 다니며 의견을 냈습니다. 석 달 뒤 희망나눔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1층은 무료급식소, 2층은 쉼터, 3층은 직업교육장으로 꾸몄어요. 민수가 이사장을 맡았고 정우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이 재단은 제 아들 민수가 만든 것입니다. 민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수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정우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첫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정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민수가 예전에 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민수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아니, 민수 씨 아닙니까? 이게 얼마만인가? 민수는 반갑게 웃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자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만. 정말 대단하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도연은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 모습이 도연의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세 사람은 빈 식당에 앉았어요.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200명 넘게 오셨네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직원을 더 뽑아야겠구나. 너희 둘만으로는 힘들 거야.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회사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도연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수야,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다. 내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빠한텐 제일 큰 기쁨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도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처음부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단지 아빠가 그걸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을 뿐이지.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 정우에게도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도 우리 가족이다. 앞으로 민수와 함께 이 일 잘 부탁한다.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재단 건물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도 자랑스러워하겠지?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복지재단이 되었어요. 민수와 정우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도연은 재단 건물을 찾았어요. 1층 급식소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민수와 정우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한 할머니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네, 총각. 자네 덕분에 매일 든든하게 먹고 있어. 정우도 옆에서 국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역국인데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헤매던 두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급식이 끝나고 민수와 정우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반갑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왔다. 너희 일하는 모습 좀 보려고. 정우도 인사했어요. 회장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세 사람은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정우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죠. 도연이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정우야, 솜씨가 늘었구나. 정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요즘 매일 요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요즘 새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고, 걱정 마라. 민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회사에 있었으면 또 망쳤을 텐데.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말했어요. 민수야, 정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특별한 식사를 하자.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두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의 집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도연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민수와 정우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도연이 2개의 봉투를 꺼내 민수와 정우 앞에 놓았어요. 열어봐라. 민수가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다. 이제 그 건물은 내 거야. 민수는 황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큰데요. 받을 수 없어요. 도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라. 넌 이미 그만한 가치를 증명했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도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재단 정식 직원 임명장과 함께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넌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야.
그 통장은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도연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민수를 살렸어. 그리고 나한테 아들을 돌려줬지. 이 정도로는 부족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두 청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 없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요. 회장님과 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도연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건배하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따뜻한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혼자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정우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어요. 도연은 차를 세우고 잠시 그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도연은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민수를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정우를 만났고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도연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사진 한 장이 우리를 살렸어. 도연은 다시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돌아왔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길을 잃었던 세 사람은 오랜 시간의 상처를 끌어안고 마침내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